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당에서 제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취미 있으십니까? 최근에 저는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혼자서 캠핑장에 가서 책 한 권을 읽고 오는 겁니다. 최근에 찰리 먼거 책을 드디어 그 책이 나온 지 좀 됐나 본데 제가 얼마 전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으려고 하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캠핑장에서 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주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식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다. 우리 몸뚱아리로 돈을 버는 시대가 과연 우리가 몇 살까지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 주식 투자로 굉장히 크게 실패를 본 안 좋은 추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투자를 했냐? 전형적으로 뭐 차트 보고 뭐 실적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전형적으로 차트 보고 뭐 재료 쫓아다니고 소위 뭐 뉴스 보고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방식대로 했다가 크게 좀 손실을 받고 또 비싸게 샀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식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내 노후 자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주식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험하게 하니까 주식이 위험하지 주식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면은 최고의 투자법이다 라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투자법을 넘어서는 투자법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현존 최고의 투자법입니다. 그 증거로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들이 모두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슈퍼리치라고 하는 분들 제가 다 인터뷰했습니다. 이 투자입니다. 공통적으로. 약간의 컨셉의 차이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쌀 때 샀어요. 이걸 누가 이겨요? 이것은 기법이 아니라 상식이자 이건 실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이런 식으로 실천하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에이,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외국인에 비해서 정보도 부족하고 안 돼. 개인은 안 돼. 라고 벌써부터 밑으로 깔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버니? 예전에 어떤 기자가 또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개인은 안 돼. 그러니까 펀드 가입하는 게 훨씬 나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만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투자자가 돈 벌기 가장 유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잠깐 이 얘기를 했는데 기관 외국인, 펀드죠 사실. 펀드 수익률 1등하는 펀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 1등하는 펀드 수익률이 보통 한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펀드 매니저한테 물었더니 평균 한 15%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럼 굉장히 잘하는 거래요. 예? 다른 펀드들은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피터 린치는 앞으로 저런 펀드 매니저는 안 나올 거예요. 진짜 외계인 같은 사람입니다. 전설적인 마젤란 펀드. 그리스 전체 국민소득의 뭐 절반 정도의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펀드를 운영을 했는데 13년 동안의 연평균 25%의 수익률입니다.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워렌 버핏, 투자 경력이 이분이 한 60년, 70년 되셨을까요? 지금 94세니까 그 정도 됐죠. 평균 수익률이 20%라고 합니다. 개인, 접니다. 2013년도부터 그 전에는 저도 이제 차트 보고 투자하다가 2013년도부터는 저평가 성장주 투자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약 40%입니다. 그럼 뒤에서 표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이 되냐? 네가 워렌 버핏을 넘어서 감히 피터 린치를 넘어서
그리고 정보가 풍부한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수익률을 네가 감히 넘어설 수 있어?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쪽에 있는 투자자들은요, 개인 투자자인 저의 수익률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저한테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 무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이기는 게임에만 참여를 합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가령 그 무기가 뭘까요? 근데 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요. 본인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망치면 두들겨야 되는데 망치로 찌르기라도 하고 칼 있으면 베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내리치기만 하고. 그 무기가 뭘까요? 바로 소액입니다. 소액이에요. 이게 왜 무기냐? 지금부터 말씀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저한테 1,000억을 주고 한 10조를 맡겨요. 한번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 주식 투자 한번 해봐. 네, 수익률 1%도 안 나올 겁니다. 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종목이 뭘까요?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주가는 저평가인 종목들.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기가 힘들어요. 큰 자금으로. 그 얘기를 할게요. 소액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인지 다 살 수 있습니다. 호가창 하나에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금 규모가 큰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특정 종목, 좋은 종목만 골라서 살 수가 없어요. 가령 투자 매력도 최상위 10개 종목이 있다라고 치죠. 개인은 만약에 1억을 갖고 있다. 1억 원어치를 그 10개 종목을 다 살 수 있어요. 한 종목당 1,000만 원씩. 근데 100조를 갖고 있는 외국인 기관 펀드 100조 가지고 어떻게 최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그걸 다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그게 현실적으로. 자기가 사면서 주가 다 올리죠. 나중에 팔 때가 문제죠. 팔면서 주가 다 떨어뜨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최고의 종목 베스트 10,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1,700개 정도 있는데 상장 종목들이 그중에서 최상위 1%, 17개 종목이라고 치죠. 그 종목만 사면 되는데 그 종목이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조건, 고성장주. 그렇죠? 실적이 연평균 20% 이상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0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엄청난 고성장주들이 투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어디에 몰려있다? 10중 8구 다 소형주에 몰려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실제 실적 좋아진 기업, 매출액이 고성장하는 기업들을 우리나라 분기별로 계속 필터링을 해요. 전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제가 소형주를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고성장하는 기업들이 다들 소형주에 모여 있어요. 왜 그러느냐? 대형주는 이미 국내 시장을 석권을 했잖아요. 국내 점유율, 국내 1등이고 거의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더 성장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해외 진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해외 판매 네트워크 다 갖고 있고 더 이상의 성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장 한계에 봉착돼 있고 특별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지 않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렵다. 오죽했으면 그냥 회사의 목표가 지속 가능 경영, 이게 최우선이잖아요. 고성장 앞으로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성장의 어떤 둔화되는 지금 상황,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소형주들은요. 소형주들은 어린애들이에요. 예?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 정도. 앞으로 키 클 일이 많아요. 볼게요. 국내 시장도 아직 석권을 못했어요. 지금 막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진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까지도 고성장을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고성장을 할 기업들. 소형주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형주, 시가총액이 낮잖아요. 이거를 펀드나 외국인들이나 자금력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담을 수 있을까요? 못 사죠. 담아봤자
보유 비중 0.00001%, 요 정도. 찔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10%는 담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5%, 10% 담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제목이 최고의 투자법이 성장하는 기업을 쌀 때 산다, 싸게 산다 이 얘기잖아요. 저평가죠. 저평가주 역시 소형주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 2015년도인가요? 제가 어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왜 펀드에서 안 사냐? 투신해서 왜 안 사냐? 난 그게 좀 궁금하다 이렇게 물었더니 모르셨어요? 그러면서 시가총액 1,000억 미만에 있는 종목들은 펀드의 편입이 아예 불가합니다.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펀드 설정 자체를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은 아예 담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약간 좀 금액이 좀 올라갔겠죠. 그리고 또 이제 소형주만 담는 또 특수한 또 펀드는 또 예외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펀드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증권사의 고객은요, 리서치 센터 이쪽의 고객은 기관이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기관 투자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기관들이 자금 규모가 너무 크고 자금 규모에 맞지 않는 소형주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기관이 펀드잖아요. 펀드. 그래서 소형주들은 펀드의 편입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증권사가 리포트를 자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서치 센터에 하는 일이 기관 투자자를 위해서 한 건데 기관 투자자가 소형주를 못 사니까 이 리포트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주들은 리포트가 잘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조금 나오고 목표가도 없고 페이지 수를 보면 한두 페이지 정도에 그냥 그쳐요. 그러니까 지난 실적 있었던 거 약간 리뷰하지 뭐 앞으로의 사업이 어떻게 되고 뭐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자들이 받았을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표출이 안 돼요. 실적이 좋았는데도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증권사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뉴스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외를 당하는 겁니다. 저평가에 빠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실적이 좋은 소형주를 이렇게 시장에서 소문이 안 나가지고 저평가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언제 오르느냐? 결국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이러잖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갑니다. 이걸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 투자법을 못 이겨요. 근데 개인들은 지금 이런 종목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의 무기가 소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고성장하는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환경이 있는데 좀 엉뚱한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차트를 왜 봐요? 뉴스를 왜 보고 증권사가 던져준 떡밥 뉴스, 추천 뉴스 그걸 왜 보십니까? 이런 걸 사야죠. 그럼 오늘 주제가 뭘까요?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법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찾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성장하는 기업, 실적이 성장하는 거 빨간 색깔. 근데 그런 종목이 주가들이 항상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쌀 때 산다? 아니, 쌀 때. 언제 판다? 적정 주가에. 성장하는 기업을 이때 산다. 이걸 발굴하는 것이 제가 추천하는 저평가 성장주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평가 성장주 투자 결과물이고 총 약 100여 개의 종목을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매도를 했어요. 매도 종목 수익률입니다. 힌트 계좌고요. 평균적으로 52%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결과물이 뭘까요? 실적은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상한 악재, 뭐 지수 하락, 뭐 소외 이렇게 돼가지고 주가가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진 기업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악재가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실적을 넘어서는 악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것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악재가 터졌어? 무시하십시오. 그건 소음이에요, 소음. 저는 그런 종목들을 샀어요. 오스테인 플란트, 시끄러운 사고가 났었죠. 그렇죠. 뭐 횡령사고 이런 거 있었죠. 횡령사고 났다고 그래가지고 이 기업이 실적이 무너집니까? 저는 오직 딱 하나만 봤어요. 실적.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비중 확대였죠. 그 전에 샀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 순으로 나온 거고 밑으로 쭉 가면 실패한 종목들도 한이 있어요. 총 100개의 종목 중에서 83개 종목이 플러스로 매도를 했고 나머지 17개는 마이너스로 매도 실패했죠. 100%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수익을 꾸준하게 매년마다 올리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40% 조금 넘습니다. 이거는 최근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수익률이고요. 자, 연평균 40%의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원을 가지고 매년 40%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올리게 된다면 복리 수익으로 약 29배, 한 29억 정도의 자산 증가가 일어납니다. 전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실천해라. 연평균 연간 4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금 널려 있어요, 지금. 경기 침체 있죠. 경기 침체 이후로 실적은 역사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그냥 소비재주라는 주홍글씨가 쓰여져 가지고 그냥 주가가 그냥 오히려 안 올라가고 떨어진 종목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냥 죽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 굳이 소형주가 아니어도 대형주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자, 오늘 주제에 제가 충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저평가 성장주를 발굴하는 법. 간단해요. 이건 실천이에요.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기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해요. 기법은 마치 저한테 어떻게 들린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컨닝 페이퍼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법을 찾습니다. 학창시절 때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뭘까요? 성적을 올리는 기법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기법입니까? 없죠. 수익률을 올리는 기법이 있나요? 그 말 믿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없어요. 발품 파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종목, 저평가 성장주를 발굴하는 발품을 어떻게 파는지 제 기준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답은 없으니까. 슈퍼리치가 다들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자, 목표는 아까 보여드린 이겁니다. 성장하는 기업을 쌀 때 산다. 자, 여기서 먼저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실적은 1년에 4번 발표가 돼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날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분기 실적은 5월 달에 발표가 되고요. 5월 중순. 2분기는 8월 달, 3분기는 11월 달. 추석 끝나고 이제 11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적을 볼 때는 분기별 실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누적으로 봐야 됩니다. 1분기는 1분기밖에 없으니까 1분기 하나만 봐야 되겠죠. 2분기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합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상반기 실적이 되는 거죠. 3분기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3분기 누적 실적을 봐야 되는 겁니다. 4분기가 나왔다. 그러면 결산 실적이죠. 누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현재까지 현재 스코어 누가 제일 잘하고 있는지 누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일이 언제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이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요. 집에 수험생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이에요. 야, 너 이번에 수능 언제 보니? 몰라. 날짜 모르는데? 걔가 대학 갈 생각이 있는 애입니까? 없는 애입니까? 자,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이 언제야? 모르는데? 돈 벌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실적 발표일에는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고, 혹시 나보다 더 좋은 종목이 생기면은 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걸 날짜를 모른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위험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거 모른다는 얘기는 위험한 겁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실적 발표가 딱 나왔어요. 발표가 되면은 최근에 2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죠. 그렇죠? 8월 달에 2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저는 전 종목의 실적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올라가 있는 종목 그 어디서 그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올리셨습니까? 대부분이 뉴스겠죠? 아니면 뭐 누군가 소개시켜 줘 가지고. 저는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저는 제 눈으로 모든 거를 확인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종목을 우리가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 왜 우리가 좋은 걸 사요? 상장 기업 정도 됐으면 다 좋은 기업이에요. 1,700개 종목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최상위 1%. 그것만 보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상위 1%는 뭘까요? 실적 고성장의 저평가 강도가 센 거. 사놓으면 무조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갖고 있는 종목들로만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요? 전 종목을 모두 비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보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 짓을 진짜 한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일을 당연하죠. 어려워야죠. 어려워야지 남들이 쫓아 못 하잖아요. 전 그게 좋아요. 남들이 못할 것 뻔히 아니까 야 이건 내가 하면 그냥 내가 이쪽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한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성장률입니다. 전년 대비. 이런 종목들로 그러니까 표기를 해놓고 1차 필터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적 좋은 종목. 그 기준이 뭐냐면은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은 일단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교해야 돼요. 그 전년 동기. 만약에 지금이 2분기까지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지난해 2분기까지 실적 그것과 비교해야죠. 왜냐하면 성수기 비수기가 계절적 특성대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전 동기가 아니라 지난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매출액 5% 이상. 조금 까다롭게 하려면 매출액 10% 이상 뭐 이런 기업을 고르시면 되겠죠. 영업이익은 10%, 당기순이익은 약 15% 이상을 고릅니다.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뭐 20%를 고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까다로울 때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이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이 높다. 그러면 전체적인 실적이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까다롭게 고르죠. 영업이익 15% 이상, 당기순이익 2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고릅니다. 최근에는 뭐 경기 침체 뭐 안 좋고 그러니까 전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완화된 이런 기준으로 고릅니다. 그래서 전 페이지에 전년 대비 성장률이 높은 종목들, 아까 그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빨간색 깔로 다 마킹을 다 해놓은 겁니다. 이 중에서 종목을 선택을 해야죠. 근데 종목 수가 많잖아요. 최상위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필터링이 들어갑니다. 제외시켜야 될 거. 이건 어디까지나 정답은 없고요. 제 기준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여러분들은 또 이제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평가 종목을 제거해야 돼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미리 실적이 좋아질 줄 알고 미리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안 되죠. 그런 거 다 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비싸게 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너무 좋아. 그렇죠? 삼성전자만한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가가 비싸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든 뭐든 간에 비싸면은 나한테 수익을 던져주는 종목이 최고의 기업이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고평가는 어떻게 고른다? 1초 만에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사전적 의미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검색 사이트에 가지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아셔야 돼요. PER, EPS 이런 게 있습니다. 자, PER은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 HTS나 증권 관련된 사이트 모바일에서 다 나와 있어요. PR 기본이기 때문에. PR이 있고요. EPS가 있는데 EPS 성장률은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거 산수예요, 산수. 지난해 EPS가 만약에 1,000원이었어요. 올해는 1,200원. 그럼 200원 올랐으면 20% 올라간 거잖아요. 성장률 20%. 그쵸? 그럼 PR이 20보다 높은 거, PR 만약에 30이다.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뭘 고르느냐? 밑에 있는 거, 정반대. 만약에 PR이 20인데 EPS 성장률이 30% 성장을 했다. 저평가입니다. 성장 대비 저평가. 이게 이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저평가라는 게 이제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냐, 실적 대비 저평가냐 이렇게 따르는데 실적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해요. 보통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하는 적자 기업들이 자산 가치를 가지고 뭔가 기업은 평가를 해야 되니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을 고르실 때는 PBR 같은 것보다는 PER 중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거, 자 EPS 성장률이 이 주가 가치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거, 이걸 고르셔야 돼요. 첫 번째, 고평가된 거를 제외시킨다. 지금 이 영상은요 녹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청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이거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20, 30대 되시는 분들, 지금부터 주식 투자를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시는 방향성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공부를 막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제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오늘 방송이 첫 술에 어떻게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방향성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도 저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저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 따라한다? 세계적인 투자자. 세계적인 투자자를 누가 따라했어요? 우리나라 슈퍼리치들이 따라했어요. 저는 그분들과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러한 정보를 얻고 따라하는 겁니다. 좋은 거 있으면 따라해야죠. 고집 피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하는 거. 불확실성이 높은 업종을 제거를 합니다. 소위 잘 모르겠다 하는 거. 잘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모르는데 막 투자하는 거. 워런 버핏, 자기가 모르는 게임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는 것만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향후 실적의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 만약에 지금까지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자 2분기까지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종목을 사고 나서 걱정부터 앞서요. 3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려요. 잘 모르겠다? 그럼 투자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전 건설주는 모르겠어요. 도저히. 수주 잔고를 보고 건설주에 투자를 하는데 중간에 여러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채권 손실이 막 일어나고 아무튼 별놈의 사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예측이 안 돼요. 실적에 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업종이 있다면 저는 화학주입니다.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실적의 변동성이 유가의 상승과 하락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경쟁사의 물량 공급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 원재료 같은 경우도 가격도 그래요. 제품 가격뿐만 아니라 원재료 가격도 들쑥날쑥하는데 이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전 세계 화학 공장 중에서 어떤 특정 화학 공장에 정기 보수 공사가 있다. 그러면 정기 보수면은 뭐 한두 달 동안 공장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을 못하고 공급이 갑자기 안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해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화학은 웬만해서는 속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도 화학 쪽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화학을 2차 전지 소재 쪽은 제가 손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화학은 철강, 금속 모르겠어요. 철강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못 맞춥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이거 맞췄으면은 이거 선물 투자하죠. 종목이 아니라. 너무 맞추기 어려워요.
이게 철강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고요. 떨어지는 것도 문제예요. 왜? 재고 자산에 대한 가치가 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오르면 오른 대로 문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문제. 어렵습니다. 기계도 모르겠어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자동차? 이게 소비재 쪽이기 때문에 쉬울 것 같지만은 최근에 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일본이랑 경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엔저 때문에 지금 그 일본 주가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 가격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 그러면 그쪽으로 수요가 다 몰려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자신 없는 거는 자신 없다가 솔직히 고백을 하셔야 돼요. AI 몰라요, 저는. 저한테 AI를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AI가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오고 어떤 기업이 더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조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AI 관련된 기업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하버드 대학 중퇴해가지고 지하실에서 그냥 연구하는 그 사람들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것들도 의심이 돼요. 안 사요. 세 번째, 그럼 선호하는 업종을 말씀드릴게요. 소비 친화적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료. 저는 제가 직접 먹어보고 제가 만져보고 입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거,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소비재 같은 경우는 수요가 꾸준해요. 수요가 꾸준합니다. 생활용품들, 그렇죠? 미디어 관련된 거, 콘텐츠 같은 거 계속 우리가 소비를 하잖아요. 의료 쪽. 병원에 항상 어떤 그 뭐 1년에 주기적으로 한 몇 년 정도, 몇 번 정도는 병원에 가는 게 있고, 감기 같은 거 걸려가지고 약 먹는 게 대략적으로 어떤 통계치라는 게 있잖아요. 의료치약.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평소에 실적이 이러다가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좋아져요. 가다가 2분기 때 샀어요. 이렇게 이때. 갑자기 실적이 뚝 떨어질까요? 이럴 일은 없어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소비자의 호평을 받아서 수요가 증가하는데 갑자기 떨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거죠. 당분간 꾸준히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좋은 소비재 기업들은 하반기 실적까지도 웬만해서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의 실적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친화적 기업을 선호하는데 또 하나 있다면은 새로운 또 수요가 꾸준하게 창출될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성장 산업이죠. 새로운 성장 산업. 이건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개화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 2차 전지가 그렇죠. 2차 전지는 2030년도까지 공급 과잉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전장 쪽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이제는 배터리 중심으로 휘발유를 중심으로 갔을 때는 거기다가 전기적 장치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담을 수가 없었잖아요. 에너지원이 휘발유였으니까. 이제 전기차다 뭐다 그래가지고 전기를 주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장 부품들이 많이 탑재가 될 겁니다. 이것도 사이클이 굉장히 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자동차를 뭐 엔진이 좋다 요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랬지. 요즘은 편의 장치죠. 에이다스 같은 거,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라든지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이죠. 그리고 자동화. 이거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증가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가 독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20%가 증가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동 인구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기업들은 사람을 뽑는 것보다도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로봇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의 기본이 모두 인건비 상승에서 나오는 구조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는 산업의 이 성장은 구조적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밖에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영속적으로 자동화가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새로운 성장선 이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 중에서 실적이 올해 상반기 실적 좋고 싼 종목이 나왔다? 포트에다가 웬만하면 담으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자신 없어하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는 빼십시오. 과감하게. 여러분, 요리사가 된다고, 자영업자야, 음식점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설렁탕 하나만 잘 끓여도 3대가 먹고 삽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건 제가 좀 강조를 합니다. 1등 내지는 독과점. 제 포트폴리오에는 대부분이 80% 이상이 1등 기업 내지는 독과점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과점이 뭐냐면, 독점은 아시겠죠? 90% 이상 점유율, 자기가 다 먹는 거. 독과점은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시장 80%를 차지하는 거. 왜 독과점이 중요하냐? 얘들은 경쟁을 안 해요. 상생을 하지. 상호의 점유율을 뺏어올 생각보다는 그냥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그냥 상생하자. 그래서 가격 담합도 일어나고 막 그런 데가 독과점 쪽 시장에서는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1등 내지는 독과점 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일단 1등이라는 것이 뭘까요? 매출액 기준입니다. 매출액이 1등이라는 얘기는 생산 능력도 1등이라는 얘기예요. 많이 생산한다는 얘기죠. 생산 능력이 높기 때문에 우량 거래처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1등 기업의 공통점은 시장에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시장을 먼저 선점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량한 거래처가 많다는 얘기예요. 기업은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수금도 중요합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량 거래처들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수금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매출 채권에 대한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덜하다. 이것들이 재무제표상에서는 심각합니다. 사실은. 물건 팔아놓고서 못 받아가지고 매출 채권 손상 차손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불량 채권들. 영업이익에 그냥 타격을 주죠. 두 번째, 이게 제일 무서워요. 가격 경쟁력. 마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산 능력이 높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할게요. 원재료를 사올 때 한꺼번에 사와요. 보통 제조업들은. 한꺼번에 사오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지 좀 원재료를 싸게 사올 수 있으니까.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근데 꼴등 기업이 1년에 100톤을 사오고 1등 기업은 10,000톤을 사오게 된다면 누가 더 싸게 사올 수 있을까요? 1등 기업이 더 원재료를 싸게 사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상으로 사오는 거거든요. 외상값을 갚는 기간도 유예 기간도 좀 길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1등 기업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좋죠. 치킨 경쟁, 가격 경쟁을 하면 1등 기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살 행위입니다. 1등 기업이랑 가격 경쟁을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불리한 상황을 시장에 곧바로 전가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판가를 올려야 되는데 꼴등 기업들은 눈치를 보면서 못 올려요. 근데 1등 기업은 제일 먼저 올리죠. 그래서 자기 손실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기 침체죠.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 기업들도 경쟁사입니다. 자, 불황 이후에 밑에 있는 기업들은 조용히 다 사라져요. 못 견디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불황 때는 1등 기업도 고통스럽죠. 뭐 적자. 1등 기업이 적자가 나잖아요. 밑에 있는 기업들은 다 죽습니다. 그냥 망해버려요. 그럼 나중에 불황이 거치고 다시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는 망했던 기업들의 점유율을 1등 기업들이 그냥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불황을 몇 번 거치게 되면 1등 기업이 독점 기업, 독과점 쪽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여행사들 보세요. 3년 동안 해외여행을 못 가면은 밑에 있는 조그만 영세에 있던 여행업체들 다 파업 신고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는 이제는 경쟁사가 없는 거예요. 밑에 이제 가격 경쟁을 일삼았던 저가 여행사들 있잖아요. 그게 사라져 버렸으니까 더 세진 거죠. 자, 우리의 목적은 앞단에서 말씀드렸어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적이 제일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좋은 기업들, 그중에서 마지막 최종단에서는 EPS를 봅니다. EPS는 순이익이에요. 근데 주당 순이익이죠. EPS.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왜 EPS를 보냐? 기업들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할 때 주식을 자꾸 막 만들어가지고 찍어내가지고 하잖아요.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단기 순이익은 그대로지만은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당 순이익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함께 보기 위해서
EPS를 반드시 봅니다. EPS는 모든 증권 관련된 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장하는 기업을 연평균 35%에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엄청난 성장이 앞으로 예고가 된 기업을 언제 산다? 쌀 때. PR이 4.7이에요. 자, 성장률이 연평균 35인데 PR이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저평가잖아요. 이런 기업을 담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대 수익률이 올해만 69%, 내년도 113%입니다. 목표 PR은 8로 잡았어요. 적정 PR. 제가 이거 잡는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 좀 드릴게요. 성장하는 기업을 제가 또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연평균 26%의 성장할 기업을 PR 9입니다. 엄청 헐값이죠. 과거 PR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바닥이죠. 그 전에 볼까요? 어때요? 역사적 바닥이 왔어요. 이런 기업들. 이게 바로 종목 발굴이에요. 남들이 야 이거 좋다 뭐다 그건 다 죄다 비싼 종목들이에요. 그 좋은 종목을 왜 남한테 소개를 합니까? 자기가 사야지. 이런 게 종목 발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적정 주가 산출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또 하나 있으면 이건 좀 약간 번외 얘기인데 최근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엄청난 우리나라의 독과점 기업인데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공장이 붕괴됐어요. 공장이 붕괴가 돼가지고 올해 상반기 실적을 모두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날 거예요. 올해 EPS가. 근데 공장 붕괴됐으면 그거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돼요. 그리고 붕괴됐던 공장은 지금 다 고쳤다고 합니다. 이제 가동이 이제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면 내년 되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실적이 나올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은 올해 대비 EPS가 116%가 증가합니다.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적이 반토막 나니까 주가가 PR 3.0 역사적 저평가가 일어났어요. 배당 수익률은 6.5인데 배당 수익률보다도 지금 PR이 낮아요. 이런 기업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업이잖아요. 이거는 지나가다 진짜 금덩어리를 땅에서 줍는 겁니다. 이게 들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상승률 2024년도 167%.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든 뭐 첨단 뭐 이런 데 뭐 그런 쪽 테마보다도 그냥 이런 기업이에요. 1등 기업, 독과점 기업이 그냥 스텝이 꼬여가지고 실적이 무너졌는데 주가는 고맙게도 대폭락.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내년도. 그럼 떨어졌던 주가는 회복. 그 회복 구간이 이겁니다. 자, 실적이 좋아진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주가 상승 조건에서는 이 두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실적이 좋은 기업, 두 번째 싼 기업, 세 번째 그 다음에 실적도 좋아질 기업을 찾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매출 비중부터 일단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보냐면은 전자공시에 들어가면은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각 기업들의 매출액이 나오는데 부문별 매출, 사업은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출 비중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기본입니다. 왜 파악을 해야 되느냐? 자, 어떤 기업이 있는데 뭐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우산 사업을 하는 사업부가 있고 아이스크림도 팔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여름에 뜨거운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렸겠죠. 근데 우산 많이 안 팔렸겠죠. 근데 올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죠.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우산이 많이 팔렸겠죠. 자, 그러면은 올해 비가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우산 테마를 막 찾아왔어요. 근데 이 기업의 우산의 매출 비중이 10%고 아이스크림 매출 비중이 90%예요. 돈 벌었을까요? 돈 못 벌었죠. 우산에서 번 거 아이스크림 매출 비중이 90인데 다 까먹었죠,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실제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스타벅스에다가 샌드위치 같은 빵을 대주는 기업이 있고요. 또 주스 같은 음료수를 대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둘 다 소비재 기업이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과연 스타벅스에 사람들이 예년만큼 많이 갔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3분기 실적에 그것이 나올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 안 샀어요. 왜? 모르니까. 뭔가 모르고 의심스럽다 그냥 안 사요. 나중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그때 사면 되니까. 아무튼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최근에 좋은 뉴스가 나왔죠. 중국이 드디어 사드 보복 사태에 의해서 한알령 있었던 거, 한알령을 해제한다. 그래서 한알령을 해제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럼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되면 화장품주들이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A사와 B사가 있는데 A사는 화장품 매출 비중이 30%고 B사가 화장품 매출 비중이 70%예요. 어떤 쪽에서 더 수혜가 있을까요? 실적 수혜가 B사죠. 그러니까 매출 비중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질 기업, 내가 지금 샀는데 사기 전에 이걸 파악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게 왜 좋아졌지? 그 원인 정도는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데 영업이익까지는 어렵지만은 매출액까지는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영업이익까지 아시면은 이제 프로가 되시는 거죠. 한 5년 정도 지나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매출액 분석 다 끝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분석을 할 거예요. 성장 산업의 수혜 강도가 높은 기업. 자, 최근에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이 전장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전장 사업 쪽이 화랑이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을 찾는데 A 기업은 전장 쪽 매출액이 10%밖에 안 되고 스마트폰이 90%예요. B사는 전장 매출이 더 커요. 어느 쪽에서 전장 쪽의 수혜, 앞으로 실적 수혜가 누가 더 높아질 거예요? 스마트폰 쪽은 지금 시장이 둔화가 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전장 쪽은 마진율도 좋기 때문에 좋게 나올 거예요. A와 B사 이걸 골라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실적이 좋아졌는데 A사가 실적이 좋아졌어. 뭔가 의심을 해야 돼요. 일회성 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이 90%의 매출 비중인데 이게 실적이 과연 영속적으로 좋아질까요? 의심을 하셔야 되겠죠. 저 같으면 안 삽니다. 만약에 B사라고 한다면 이 전장 쪽에서 뭔가 실적이 나왔구나. 사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장비. 장비 한 번 팔리고 나서 교체 수요 10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장비를 사줬는데 설비 투자 끝나고 나서 과연 또 사줄까?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안 사요. 그러니까. 근데 소재는요. 반도체 칩을 하나 만들 때마다 소재가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라는 게 나오죠. 이런 쪽에 구분은 좀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가령 이거예요.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게 된다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어느 쪽의 수혜 강도가 클까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비중은 전체 비중의 30%밖에 안 됩니다. 다 스마트폰, OLED 패널 이런 게 있고. 하이닉스는요? 답니다. 화장품 개선이 되면은 LG생활건강 화장품 매출 비중 45%, 아모레퍼시픽 89%, 코스맥스 100%. 답은 나왔죠? 못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말씀 좀 드릴게요.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실적이 폭발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실적 성장이기 때문에. 봤는데 기존의 사업은 휴대폰 액세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류 사업을 런칭을 했는데 그게 세계적인 캠핑 브랜드인 스노우피크 브랜드를 의류로 만든 겁니다. 의류 매출 폭발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류 사업이 앞으로 더 잘 될까? 잘 될 겁니다. 왜? 실적이 증가한 이유는 점포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점포수가 계속 증가하고 회사 쪽에서는 올해 목표 170개. 실적은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3분기 실적 남았죠. 전년 대비 점포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은 무조건 매출액은 무조건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점포당 매출액 올라가는 거 보세요. 6배가 올라갔습니다. 브랜드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연평균 이 정도의 성장률이 나오고 PER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쌀 때 샀는데 그 기업이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냐? 맞다. 왜? 점포수가 증가했고 점포당 매출액이 증가하는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 이런 팩트를 가지고 투자하시면은
실패율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저걸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실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이죠. 어려운 게 아니었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적정 주가 산출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